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김용태 당선이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요. 우리 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곽수산 씨가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네. 이거 뭐 이제 도착하시기 전에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또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맞아, 많이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댓글로도 소통을 하면서 좋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형님이 그래도 또 경향의 에이스 기자 아닙니까?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식 기자회견 네. 8일 혹은 9일로 지금 유력한데 네. 이때 이제 모두 발언하고 기자들 이제 질문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보다 자유로운 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5월 10일이 네. 정확하게 취임 2주년이에요. 2주년이지. 그럼 왜 8일이나 9일이나 할까? 네. 10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10일? 오늘 세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5월 2일이죠. 5월 내일 2일. 3일, 7일 더하면 10일입니다. 네.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나오면 기자회견을 잘해도 보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자 지면도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상차림을 잘 해도 그 다음날 언론이 빵빵 잘 써줘야 되는데 그런 보도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잘 되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자는 데 지금 주안점이 찍힌 것 같고 아니, 이거 예. 이거 냉철하다. 이런 거 매몰쇼 못 들읍니다. 몰라, 이런 얘기. 몰랐어. 예, 한데 이제 그 다음 주나 응. 전주 수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홍보수석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까지 응.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의응답. 질의응답이죠. 응.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했던 마지막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한 지가 한참 지났죠. 음. 730일이 다 돼 가는데 지금 100일 때 기자회견 한 거니까 빼면 없었으면 600일 동안 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동안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질의응답을 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대통령도 지칠 때까지 기자들도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때까지 오. 이렇게 하면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설득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수환 씨. 예. 이번에 그러면은 이 질의응답만 잘해도 또 지지율에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럼 기자도 기백 있게 물어볼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이나. 그럼요.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기자들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기자들이 또 위기 상황에서는 오.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정말 최상병 특검법까지 다종다양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게 만약에 짜고 치는 사정 각본이 없이 무제한적인 질의권을 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편벽됨 없이 특정 정파에 정확하게 물어볼 것이고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합당한 답변을 한다. 정말 성실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뭐. 지지율도 좋아지고 국정 운영도 좀 나아지겠죠.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네. 경향신문 곽수산 기자입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까지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도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합당한 답이 나오길 기다리잖아, 우리.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뭐 아직 뭐 안 된 거고. 하여튼 뭐 저희는 민생 위주로 집중해서 우리 기자분들도 이제 조만간에 김치찌개 먹으면서 저희가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때 지금 우리 물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불구하고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오. 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윤순 씨가 네. 20억 이상의 상당히 수익을 거뒀다는 보고서가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토대로 제출이 됐는데 네. 그런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뭔가 의심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과 상충이 되니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네. 소환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 근데- 기자들이.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보고서를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게 생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시죠. 편하게 저희가 들어오십시오. 있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한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왕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오길 바라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많은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도 이제 여러 가지로 송선 결과를 통해서 민의를 파악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대화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그 질문들에 관련해서 혹여나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답변하신다. 요거 패러디 100%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초대 손님 오셨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모신 분은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 각평 당선인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저도 언론 지상을 통해서 신문에 나온 사진이라든가 방송 영상만 뵀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왜 이렇게 잘생기신 아유, 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예. 솔직히 형 나는 왜?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더니 팩트만 얘기합니다. 기자입니다. 팩트만 얘기합니다. 팩트만 얘기합니다. 네. 바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우리 당선인께서는 1990년생 어떻게 예. 보면은 이번 총선을 치른 분 중에 최연소시죠. 저희 국민의힘 기준으로 국민의힘 기준으로. 막내입니다. 그렇군요. 예. 막내이신데 막내 담당하고 그 있습니다. 이 막내로 이제 선거를 치르셨고 그리고 예.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 약간 뒤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예, 정말로 뚜껑을 개함을 해보니 2% 포인트 차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날 당일에 그런 환희와 감격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롤러코스터 네. 타는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저희가 여론조사가 이제 뭐 오차가 조금 있지만 대다수의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제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실제 출구조사를 딱 뜯어보니까 제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한 5.8%포인트 정도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황했었어요. 근데 개표가 시작되고 개표가 처음부터 시작되면서 저희가 리드를 계속 하더라고요. 따라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출구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정말 공교롭게도 그 개표 당일날 모 방송사에 출연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당일에 예, 출연 안 하려고 했는데 친한 PD님하고 작가님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 출구조사가 제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사실 숨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나와달라 해서 나가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랬던 경험. 오히려 정면 대응을 한 것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신데 그 총선이 끝나고도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언론이 찾는 사람 화제 인물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진 않을 정말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많은 인터뷰 솔직히 하셨죠. 감사하게도 지금도 예, 많이 예. 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그 있습니다.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대부분의 당선인들이 비슷할 겁니다. 지역에서 당선 사례하고 지역에서 여러 행사들이 지금 또 많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라서 총선 중에는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서 총선 끝나고 지금 막 지역별로 날씨도 좋고 하니까 행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사 가서 많은 주민들께 또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런 인터뷰 계속 하고 있고 네. 계속 그러다 보면 지역과 이제 서울 밤늦게까지 왔다 심야가 갔다 되는 겁니까? 저녁에 또 뭐 여러 자리도 있고 아이고 뭐, 자리도 들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친목회 자리라든지 네. 또 더 중요한 것도 유권자 분들하고 이제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선인들끼리의 또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초선 당선인들 또 재선 의원들 물론 이제 재선 3선 의원들은 제가 당에서 지도부 생활했을 때 아셨던 최고위원 분들이 하셨잖아요. 예.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초선 당선인들끼리는 좀 서먹서먹한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마을인 거잖아요. 국회라는 300명의 마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분들과 친분을 쌓고 또 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또 친분을 쌓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이게 또 이제 좀 그 야당 당선인 중에서는 누구랑 가장 가까우세요? 조금 전에 이제 모경종 당선인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모경종 예, 당선인이요. 인천 서구에 서구 어떤 관계시죠?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가 네. 이제 초선 당선인 중에 가장 막내예요. 제가 90년생이고 거기가 89년생이어서 네. 앞으로 뭐 많은 일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서 같이 또 이야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초선 당선인 중에 막내라 그랬는데 그럼 용해인 당선인이 저랑 제- 동갑입니다. 동갑이에요? 예. 그렇군요. 민주당에는 전용기 의원이 있어서 네. 전용기 의원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이게 따지면 재선이고요, 수산 씨보다 2살 형이에요. 투사 형님. 정확하게. 예, 이제 예. 92년생이니까요. 예, 반갑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정치인이 많아졌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이를 먹은 건가?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간에 정권 심판원의 파고가 이번 특히 높았는데 있었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경기 포천 가평 지역에 선택을 받았어요. 예.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천도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 선거를 보니까 물론 당이 달라서 뭐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국민의 미래가 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것보다 낮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구 유권자분들께서 지역구 후보는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동안 당에서 목소리 내고 개혁적인 말씀 많이 드리고 또 국민의 상식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포천 가평의 유권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좀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본인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당은 참패했다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참패했죠. 같은데 당이 좀 선거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뽑아주셨을 때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의 지배, 공정한 법의 지배, 법의 집행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2년간 저희가 많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것이 오히려 여당과 또 대통령실이 권력자를 비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실망감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당과 저희 대통령실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번 평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가령 의료 개혁이라든지 뭐 노동 개혁, 연금 개혁 하려고 하는데 이 개혁을 다시 힘 받아서 하려면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께서 처음에 국민들이 그 뽑았을 때 그 믿음 있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법 집행, 만인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진리를 다시 대통령께서 스스로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 저희가 어떤 쇄신책을 내놓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국민들께 질책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 처리가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후속적으로 아쉽게도 최상병 특별법 예, 같은 예, 경우에는 그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국민적 여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 최상병 특검법은 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거 정말 억울한 죽음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혹은 군대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대재해 어떤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특히 이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게 마치 대통령실이나 권력자를 방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벌어진 일 여기까지 아니야? 방치한 예.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겠다. 국민적 의혹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하게 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의 의혹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더라면 대통령의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 지시라든지 수사기관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것을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당이 어떻게 보면은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공수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대통령실은 그 조사에 철저하게 어떤 요구든 후한 요구든 뭐든 강제적인 영역이든 간에 응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예. 마찬가지고 그건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게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졌는지에 대해서 이 해명을 해야 출발점은 된다. 어디였는지. 그러니까 이 저희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는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서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특검이냐 공수처냐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진상 규명하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서 말씀 그간의 이 어떤 쭉 풀스토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시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 그 법안 처리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이 월요일에 있었죠. 예,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 초기 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 영수회담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영수회담의 결과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얼마나 유가족들이 그동안 애를 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셨고 또 그 슬픔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역할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또 민주당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게 어쨌든 저희가 주장했던 그런 독소 조항 같은 것을 합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야 수용을 합의로 했죠. 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저는 영수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사실 여야가 만나서 또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고 풀면 뭐 못 풀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대화도 없었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전국이 있고 강대강 진영 간의 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수회담 앞으로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좀 21대가
했었던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좀 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곽수환 씨가 이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빠져드는 느낌으로 계속 얘기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쭉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이란 말이 무섭네. 아니 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침잠해 있으니까. 아니 이제 또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네. 2살 형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또 이제 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저 자연인. 아까 장관님이 곽 기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자연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전 장관님이 얘기하셨지만은 갑자기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방금 얘기해주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어쨌든 그 진상은 밝혀야 되는 게 팩트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정치인, 초선 의원이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은 정말 새순 같은 정치인들이 당의 입장과 다르게 내 소신에 이거는 진상규명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당에서는 반대하지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그 목소리를 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국힘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추후에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확고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국민적 목소리나 여론이 요걸 원하고 있어. 근데 당에서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 자신감 있는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여당 소속이고 당론으로 딱 정해졌다면 이 음. 당론을 반대하기도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 목소리를 계속 내야겠죠. 그 국민들의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당론과 배치됐을 때 목소리는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진영을 뛰어넘어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때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그러면 목소리 내야 되는 것도 맞죠.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수회담이 끝난 다음에 각자 평가가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회담에서 그러니까 주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가지고 뭔가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너무 이제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는 듯했다 이런 비판에 왜 웃으세요? 아니 보통의 제가 네.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네. 역대 정권의 정무수석이나 네. 이런 분들 말씀 전에 들으면 보통 주로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원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들으려고 만든 자리였다고 제가 네. 대통령실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더욱더 아니 실제로 그 당선인 신분 때도 같이 이제 활동을 좀 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 네. 그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을 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담을 한다거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혹시? 그때 한번 오차안을 할 때 제가 이제 기후 변화 에너지가 맞아 정책입니다.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유럽의 대사분들 만나고 왔는데 유럽 대사들이 탄소 위원회 탄노기 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굉장히 핵심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통령께 전달하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유럽 대사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NDC라든지 저희가 계획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지에 대한 그 헤드가 누가 될지 이런 거 좀 많이 궁금해한다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사실 어땠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 주실 줄 알았거든요. 누구누구를 네. 고민하고 있다는데 듣고 계셨더라고요. 예. 아 듣고 이 답변 예, 예. 없었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좀 말씀 주시면 제가 유럽 대사들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뜻이다. 이제 네. 이런 분들 좀 고민하고 계신다 말씀.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말미에 여쭈려 그랬는데 그 이력을 보니까 그 에너지 특히 환경 분야에 전공자셨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사실 많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간 박사를 알지만은 못해가지고, 예. 사실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위기고 특히나 그 에너지 믹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도 중요하지만 그 재생에너지 비율도 상당히 이제 같이 병행 그렇습니다. 발전을 예, 해야 예, 되는데 지금 정권마다 이렇게 완전히 뭐 하나는 이렇고 이념적인 이렇게 자들어오죠. 하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수 정당은 원전을 선호하고 재생에너지를 악한 에너지를 보는 경향이 그렇게 있고요. 하잖아요. 예.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에 계신 분들은 원전을 악한 에너지를 보고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선한 에너지라고 보는 어떤 편식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골고루 다 필요합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재생에너지 비율 중요하고요. 네. 원전도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믹스나 에너지 발전원에 대해서 좀 편견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식도 안 하셨으면 잘 좋겠고. 몰라서 그런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 이제 석탄은 앞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네. 에너지인 건 맞죠. 기후변화에서 저탄소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생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선입견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산업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뭐 지난 대선 때 아리백이 워낙 그러니까요. 예. 막 기업들이 전국민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예, 되기 때문에 민간 캠페인이긴 하지만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계약을 한국에 있는 그래요. 협력 업체들 맞아. 끊겠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기업에서 먼저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여기에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리백. 또 EU나 미국에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똑같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곳에서 그런 만드는 상품은 어떤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타네. 예.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믹스가 석탄이나 이런 게 좀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빨리 올려서 또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유럽이나 EU의 통상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측면들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된다. 네, 다시 말씀을 정치 얘기는 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수회담 사실 이유가 중요한데 아니 정의 없이 하는 게 저희 전략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갑자기, 네. 아니 왜냐면 긴장을 풀게 만드신다. 훅 들어오시니까 영수회담에 아직 안 걸렸어? 아니 그 영수회담 이후에 사실 정치권이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어떻게 보면 초선 당선인으로서 우리 국정 운영 그리고 여야 당사자일 텐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여야 모두가. 상수가 두 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 그다음에 거야가 192석이라는 것.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겠죠. 당연히 야당과 협상 중요하고요. 물론 저희 지금 윤석열 정부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개혁 과제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의료 개혁이라든지 이런 교육 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개혁 과제들인데 야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정권의 임기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피해는 보수라는 국민들께 보겠죠. 네. 가는 거니까 저희 여당도 이 거야의 192석을 대화하고 때로는 투쟁할 때도 있겠죠. 정치라는 것이. 근데 그 투쟁의 전제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야당과의 대야 협상이 결국에 잘 되려면 저희가 수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결국에 저희가 믿을 건 국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이 국정 지지율이나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럼 거야 협상이 잘 안 돼요. 야당 힘으로 밀어붙여도 저희가 반대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야당 힘을 실어주면 사실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야당과 협상하고 야당과 투쟁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저희가 싸울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해줄 수 있어요. 이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한 것들, 뭐 법치, 공정, 정의, 이 권력자들을 비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의혹들 이것을 스스로 저희가 바로 잡아줘야만 국민들께서 저희를 다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사실 정당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여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변화를 이끌 지도부가 필요할 텐데 우리 당선인께서는 차기 전당대회에 도전을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하면 교과서적인 답 같지만 제가 전당대회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포천가평이라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경기 북부가 사람들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살고 막 좋은 여건인 줄 아는데 경기 북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겹겹이 규제에 막혀 있어서 성장을 제대로 못 해왔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역의 굉장히 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집중하고 있고 그러기에 좀 지금은 집중해야 될 시기 네. 아닌가. 그 아까 이제 그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 소식도 좀 들려오는데 그 민정수석실 신설 얘기가 일단 나오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제2부속실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좀 필요하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셨잖아요. 그럼 이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 제2부속실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여사, 영부인의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저희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또 감시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도 말씀드렸고요. 또 나아가서 저희가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공약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권력구조상 특별감찰관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권력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목에 불편할 수 바울을 있죠. 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속드렸고 또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발전되는 거니까 또 자정작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감찰관까지 저희가 임명을 해주셔야 네. 되지 않나. 그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임명이겠죠. 이런 예, 예. 문제들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그 초선 당선인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천목회라는 모임을 어제 당선인 아니고 이제 네. 예. 초선도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선인들은 포함이 아니고 당선인 아마 네. 김재섭 당선인하고 아, 비례대표 당선인 한 2분 정도가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우리 있습니다. 그 김용태 당선인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죠. 천목회. 저는 거기 네. 멤버는 아니고 예. 그 여하간 이제 젊고 소장파에 속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라든가 뭔가 좀 원외에 계시더라도 뭔가 예, 참신한 예.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럼요, 요구들을 한 명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다중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당의 다양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원보이스로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죽은 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이음이 다원성을 있어야겠죠. 네. 기반으로 하는 거고 다원주의인 거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개성이 독특해요. 많은 5천만 국민 다 다른 생각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당 안에서도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을 표출하고 표방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충분히 진언을 하겠다 이런 각오신 거죠. 해야죠. 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원내대표 상황이 또 이제 굉장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재밌으십니까? 원래 관전자는 재밌죠. 저 행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재미인데 이철규 의원이 나올까 말까. 그리고 송석준 의원 또 출마를 발표했고 예. 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원내대표 선거일은 또 미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당에 없으셨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그런 큰 선거들을 옆에서 관찰하신 적은 있잖아요.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 중에 가장 어려운 선거일 거예요.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속마음을 모르기 알 수가 때문에 없으니까. 알 수가 네. 없습니다. 원내 당선인들끼리 만나도 속마음을 표출 안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속마음이 진짜가 아닐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트릭을 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대의원 선거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요. 저는 지금 저희 여소야대 상황에서 누가 오든지 원내대표는 사실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되고, 때로는 야당하고 대화하고 투쟁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국민적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인 거죠. 때로는 정말 대통령께 직언도 해야 되는 자리가 원내대표인 맞아요. 네. 자리잖아요. 또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정무수석을 설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헌정사에 봤을 때 여당의 원내대표들이 그런 갈등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좋지 못했던 결말들을 맞았던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텐데요. 그런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서 이제 친윤이냐 비윤이냐 많이 이런 개파 나누는데,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할을 정말 누가 할 잘하실 수 있는 것인가? 분. 예. 그리고 저희가 총선에서 참패했고 과거처럼 지난 2년간처럼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누가 오시든지 그러니까요. 네. 이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니 지금 그 원내대표 후보라고 하는 분이 송석준 후보 전에 한 분이었는데 혹시 이철규 의원 전화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전화 아니고요. 받은 적은 예. 없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여당 처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좀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 거부권을 쓰시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다만 네. 제가 전제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쓰실 때 쓰시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과정들.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명확한 비전과- 예, 네. 대통령께 이 권력을 비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에 어떻게 힘을 실어 주실 건가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께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특검에 대한 여론 어떤 국민적 계속 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저는 않고. 네. 여당이 뭐 어려운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 네. 예. 이제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이름에 붙은
한자가 예. 그 천하용인이라고 맨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자에 예. 그 용이 그 김용태 당선인의 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상당수는 다 이미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김용태 당선인 가지 않았는지를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천하용인이라는 그 멤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천하용인이라는 팀도 창당을 전제로 한 팀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 한번 담아보자, 바꿔보자라는 그 출발에서 시작한 건데 처음부터 창당 얘기가 이제 나오기 어떤 특정 시점에도 저는 이제 창당에 가지 않을 거다, 당에서 역할할 거다 이런 말씀드렸 바가 있고요. 다만 그게 이제 과정이 넘어가면서 그 천하용인을 지지하셨던 분들, 지지자분들인 좀 오해를 하시거나 뭐 섭섭한 감정들이 계신 것 그럴 같아요. 수 있겠죠. 예. 뭔가 제가 배신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가지 않겠다. 이 당에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천하용인 팀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다 알고 계세요. 그 멤버들도. 근데 오히려 제가 그 팀 안에서 회의할 때마다 조롱 받을 때도 많았거든요. 제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경선을 준비할 거고 경선에서 설사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제 정치를 시작도 못 해봤죠. 어쨌든 솔직히 경선 치열했어요. 5인 경선이었죠. 오자 경선. 예. 그래서 엄청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포천 간다고 하니까 창당에 따라오라고 하면서 너가 속옷을 벗고 바다에 지금 뛰어들겠다는 심정인데 어떻게 안 말리냐, 와야 되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저희 당을 되게 사랑해요. 저희 당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당에서 좀 다시 저희가 결국에 핵심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음 대선에서 또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희가 역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원이 돼서 생활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 뭐 이준석 대표나 그 천하람 그 당선인 하고 연락을 좀 하셨습니까? 예. 연락 드렸고 어떤 얘기 주고받았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는 정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쉽지 않죠. 아니 제3정당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일이 헌정사에서 거의 뭐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대단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축하를 드려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축하를 드렸고 반대로 또 이준석 대표도 저 놀래더라고요. 경선 뚫고 거기서 될 줄 반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서로 안 될 줄 알았어. 축하를 또 주셨고. 솔직히 누가 먼저 전화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먼저 전화했고, 천하람 의원 당선인한테 제가 먼저 했고, 그래서 서로 덕담 주고 받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하던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하는 거고, 옛 동지였지만 개혁신당 일원으로 하는 건데,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는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양 정당의 지지층들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서로 굉장히 배척하고 있고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혁신당 자체는 과거에 저희 당에서 함께 했던 분들인데 어쨌든 이 반윤이란 기치로 시작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갈등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혁 과제들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개혁신당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일단 제1당이고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이 주 목표고 사실상 민주당과의 대화가 된다면 저희가 많은 또 야당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 민주당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이제 김용태 당선인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 그 향후 이제 의정 활동의 초점 좀 어떻게 두고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저는 정치의 기능을 좀 복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반대급부의 반사 이익을 받았던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저희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치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추경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에서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니까요. 어떤 입법 발의나 이런 걸 할 때 진영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싸울 땐 또 싸워야죠. 싸울 싸울 때도 그 전제는 늘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국민을 것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곽수환 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매불쇼에서는 안 모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향TV에서만 볼 수 있는 김용태 당선인을 모셔서 대화를 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일단 허니문 그래도- 기간이니까 좀 좋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직 개헌도 못했고 저희가 5월 30일 개헌이니까요. 예.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갈 필요 없지 않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뵈야죠. 예. 아니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을 떠나서 우리 같은 90년대생이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당연히 90년생이어서 어. 9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정치인들이 네. 진짜 좀 기백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소신 있고. 그리고 정당을 초월해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삼선 뭐 선배 정치인들 당연히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당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선배님 이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선배님. 요거는 이렇게 제가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기백 있는 모습. 저는 중간에 차라리 나 이거 안 해 하고 버리더라도 그게 오히려 방정 있게 해야 된다. 당연히 예. 가야죠. 예, 어. 책임 정치에 맞지 않는 건데. 아니 근데 참고로 되게 박수환 중요하죠, 씨가 90년생 명민준 씨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반말하더라고.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걸 좀 제가 에피소드를 드리면 네. 저도 이제 원외 정치를 네. 해봤고 원외 정치에서 그런 말씀 막 소신의 말씀드리고 대통령한테 쓸소리하고 할 때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요. 배지 안 달 거냐. 배지 달고 와서 얘기를 해라. 그 이제 곧 달 거잖아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몇 선배들이 재선 안 할 거냐. 봐봐 삼선 안 할 거냐. 이게 안 된다는 그러다 거야. 보면 나쁘다 그런 거는 진짜. 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극복해야 것처럼 됩니다, 그건. 극복하고 네. 근데 그 극복할 때도 또 제가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여당은 또 어려워요. 여당 안에서 또 여당으로서의 쓴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공간들 열어나가는 게 예. 아마 굉장히 그게 정치력일 것 같은데 음. 그 정치력의 접점을 잘 찾아 나갈 수 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 국회에 한번 해보고 싶어. 선언이야 지금? 들어가서 내가 이게 젊은 정치다 한번 쫙 보여주고 한 3개월만 하고 안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플레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팀 플레이도 해야 되고 주고 받고 네, 맞아요. 예. 전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가 냉엄한 의견을 냈습니다. 제일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최욱 씨한테도 꼼짝 못하면서 정치하면 안 되겠다 나. 맞네. 내가 그러네. 네, 지금까지 초선 당선인으로서 바라본 여당 상황 그리고 22대 의정활동 계획까지 우리 김용태 당선인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건전한 영향, 맞아. 혁신적인 영향을 우리 여의도 정치판에 뿌려주시기를 맞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예. 그냥 또요. 제 바램. 예, 예. 네. 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우리 당선자 이름 들었을 때 이거는 당을 떠나서 저 친구 참 합리적이더라 이런 이야기 듣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죠? 중요하죠. 중요하고 할 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네. 에피소드인데 그 헌정사에서 저 빼고 김용태라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3분 계셨습니다. 3명. 제가 이제 들어가면 예. 제가 들어가면 이제 22대 4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다 훌륭하셨던 분들인데 앞으로 이제 김용태 하면 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치인. 아직까지는 김용하면 김용남 전 의원님밖에 생각이 안 나. 알겠습니다. 구경의 정치 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팟빵 청취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